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오늘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중립계열 이제 처음 나오시는데 네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이 뭐 뚜렷하게 생겼다. 지금 뭐 아주 호의적이신데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젊은 국회의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 부시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무대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오늘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서도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명함도 이렇게 보여지시나? 명함도 이렇게 운동화 모양 명함을 갖고 오셔가지고 명함입니다. 예, 인싸 명함. 임팩트가 상당하신데 뭐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은 혁신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뭐 지역구에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혁신위가 사실 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요. 네. 저는 그 개혁의 불씨 또 혁신의 불씨를 이렇게 되살렸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주어진 역할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제 본연의 역할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의 위치로 와서요. 지금 네. 광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광진을 얘기 이제부터 해보면 이게 이제 지난번 총선 때는 오세훈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석패를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관악을 해서 이제 주로 출마를 하셨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광진을로 이제 가게 되신 어떤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전 시장님이랑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뭐. 뭐 일단은 일꾼 호소인, 예, 일꾼 호소인. 예, 네. 고민정 의원을 잡으러 갔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시장직을 하면서 네. 25개 자치구를 두루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광진이 이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게 36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이 독식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정체돼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일례로 이 자치구의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네. 25개 자치구 중에 23등입니다. 오, 광진구가 네네. 그만큼 이 베드타운화돼 있는 이 그렇네요. 광진구의 모습이 네.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 구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일 중심의 진짜 일꾼 그리고 일꾼 호소인과의 대결 한 판이 이번 22대 총선이 될 것이다는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서울시를 드나들면서 또 광진구와 함께 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저기로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정 의원을 일꾼 호소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시장님 오세훈 시장이랑도 좀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좀 교감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거나 네. 좀 그런 것도 좀 있으셨나요? 뭐 당연히 오 시장님이 그 지역구의 전 국회의원 후보였고 네. 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니라고 하면 뭐 믿지 않을 테고 예, 시장님 통해서 많은 또 권고도 받았고 또 의지를 제가 불태우게 된 계기도 시장님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예. 광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 제가 89년도에 건국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그 지역구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교가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관악에서 나고 자랐지만 네. 우리 대학 생활을 우리 또 집사람이 광진이 고향입니다. 그 자양동이. 예. 자양동. 네. 네, 거기서 태어나서 자양 초등학교, 중학교, 건대북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 광진의 사위가 되는 셈이죠. 사위.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연고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정말 조금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조금만 애쓰고 역할을 하면요. 네. 눈에 띄게 확 바뀝니다. 예, 제가 관악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27년 만에 관악에서 당선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이 딱 3군데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 네. 예. 어디? 그것이 광진을 지역이고요. 그다음 관악을 그리고 강북을 지금 박용진 의원 계시는. 예. 네, 네. 근데 관악을은 제가 27년 만에 깼으니까 험지 약간 깨기를 도장 깨기처럼 약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험지로 제가 네. 예, 광진을 선택하고 이제 36년 만에 그 험지 깨기 하기 위해서 네. 예,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한강벨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한강벨트에 이제 속해 있는 예. 지역구란 말이죠. 근데 또 지난번 총선에서 또 사실 득표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 지역구의 분위기, 약간 좀 어떻게 좀 한강벨트에 약간 좀 희망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느끼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뭐 선거는 사실 그래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네. 서울의 수도권 선거가 모두 다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그동안 상당히 정체돼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94년도까지는 성동구와 한 몸이었습니다. 네. 95년도 이제 분구가 됐는데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성동구의 핫플레이스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일로를 사이에 두고 광진과 성동이 나눠지는데 그죠. 네. 단순히 그 길 하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우리 광진이 왜 이렇게 정체돼 있고 고립돼 있나 네. 이런 부분들을 여야 진영을 떠나서 네.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진이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 주거정비 사업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을 통해서 이게 네. 기업의 일자리들이 좀 들어와서 네. 광진이 좀 세수도 늘어나고 네.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요. 그런 역할들을 좀 제가 하고자 네. 왔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하셨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 이제 고민정 의원의 지난 4년 요거를 좀 한번 평가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예. 예.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지역들이 성동구나 왕십리 이쪽의 지역들이 급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상대적으로 우리 광진을은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냥 막대기만 꽂아 당선시켜주면 네. 사실상 누가 지역을 섬기면서 또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지역 주민들께 호소하는 게요. 4년 한 번만 써보시라. 4년 한 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주권자의 권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36년 동안 내리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정치와 중앙 정치 통해서 네.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이번 22대 총선에서 만들어준다면 네. 국민의힘도 열심히 하면 일 시켜주는구나. 또 민주당도 이거 나태하면 회초리 맞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서 보는 광진의 현황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혁신위원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이 사정을 아시니까 저희 또 여당 상황, 여야 상황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한강벨트 말씀드린 김에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이른바 사천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좀 요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사천 내리꽂는다 이런 것은 좀 억측으로 느껴지고요. 억측이다. 사실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대부분 지역이 저는 그 시스템 공천으로 경선을 통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두 분을 부각시켰던 것은 사실 조금 다소 침체돼 있었던 우리 당의 분위기를 좀 붐업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붐업시키기 위해서다. 네. 시스템 공천 한다고 했으니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지역에서 노력했던 그 당협위원장들을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 조금 네네. 넘었는데 어쨌든 혁신위원도 해보시고 이러니까 비대위가 뭐 약간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래도 약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는 저희로서는 사실 고육지책이었죠. 예. 근데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좀 더 미래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총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좀 더 민생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더 과감하게 했으면 예,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안정화시켰다고 이제 평가는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뭐 이제 대통령실이랑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이제 김건희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 여당은. 뭐 보십니까? 최근에도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다양한 뭐 내용들을 지금 발굴해내고 네. 그걸 총선에 그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고민정 의원이 뭐 김건희 특검 가두 서명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두 서명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별로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도가 너무나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 만나 보면 특히 네.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굉장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오히려 민생을 챙기고 더 오히려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해야 네. 이번 선거에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다시 이제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것이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빨리 때문에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 요즘에 무슨 명품백 논란 예.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네.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래서 일단 빨리 정리를 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저는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을 한다면 뭐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신년 뭐 나오셔서 하시는 편이 낫다고 보시나요? 뭐 그거는 방식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해야겠지만 네. 저는 뭐 이거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본인의 당사자의 문제니까 네. 예, 김건희 여사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나와서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 보통 신년에 이제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네, 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담을 하시든지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어쨌든 관련 질문이 나오기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예. 그럼 그때 약간 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좀 하시는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 뭐 예측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기자들이 묻겠죠. 뭐 그렇죠. 기자의 속성이라 당연히 이걸 물을 텐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적절하게 또 대통령께서도 뭐 그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사과나 이런 수위는 아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대통령실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네. 제가 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네. 충분히 그 상황들이 왜냐하면 그 동영상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네. 뭐 명품백을 받은 거는 팩트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겠죠. 네.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뭐 그것을 지금 청와대에 외국에서 이제 선물 받으면 그걸 보관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있지 시스템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고 하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냥 그럼요. 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솔직한 게 가장 정도입니다. 예, 이것을 뭐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쉴드 치거나 그럴 필요가 저는 전혀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대통령실만큼 중요한 게 이제 비대위원장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뭐 지지율,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당의 어떤 지지율, 이런 걸로 좀 연결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요거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지역구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좀 가져가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선거하면은요, 과거를 심판하는 심판 선거로만 생각하는데 네. 선거의 본질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지금 국민들의 지지, 관심,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과의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는 조금 더 선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 우리 당에도 좀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